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선사 편수여와 조선사 35권 그리고 이병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네. 조선사가 일본어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특정 일본어만 하는 또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학자들만 그 독점해왔다. 그 내용들을. 아니 조선실록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조선실록이 이제 다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예. 그거에 비하면 35권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빨리 우리 역사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에 의해서 오염되고 왜곡됐는가를 시급히 우리가 그걸 찾아내어서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다 이것도 조선사 35권도 다 완전히 번역이 돼서 네. 왜 우리 이제 지난번에 김갑 선생님이 쟁점 조선 역사를 했을 때 선조실록도 있고 수정 선조실록도 있어서 후세들이 이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네. 두 역사 사료를 다 남겨놓았다. 이런 것처럼 조선실록과 조선사 35권을 완역된 거를 이 후세에 저희가 비교해서 교차해가지고 어디가 다르게 역사가 서술되어 있네? 왜 다르게 되어 있을까를 연구할 수 있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진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진짜 최근에 와서 조선사 35권이 일본어로 된 조선사가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예, 여기 보면은 2014년도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편찬 조선사의 번역 정밀해제 연구 사업을 에 대해서 공고가 났어요.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그래서 조선사 편수의 편찬 조선사 번역 해제 연구의 사업자로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일본어를 잘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는 일본어과도 있고요. 역사교육학과도 있어요. 이제 다른 학교는 없어?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낸 것 같아요. 거기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네. 대답하는데 일어일문학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어일문과 네. 서울대학교에 없지요. 연세대학교에 없지요. 고려대학교에 있고요.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없어졌어요, 중앙대. 없어졌어요? 예. 없는 학교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그 복귀대 김위현 연구팀이 이 사업을 착수했는데 수주했는데 이 팀들은 일본말로 쓰인 조선사 35권 전권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각 권마다 기존 사료와 비교 분석하고 기존 사료는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겠죠. 비교 분석하고 고증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진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5년간 사업비 25억. 5년간 너무 25억이면 조금인데? 많은 건가요? 사실 이런 사업은 아까도 나중에 제가 좀 제기를 하겠지만 네. 이런 건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업비가 25억이다라고 하면 1년에 5억이잖아요. 예, 1년에 5억이면 사실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저는 이거로는 250억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5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그렇죠. 15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가치도 있지만 단순 번역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께서 중요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인 거고 번역을 통해서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역사적으로 연구 성과와 그 당시 연구 성과를 또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통시적으로 그다음에 또 공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개 학교의 학과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학원- 특별히 그럼 특화되어 있거나 그런 어떤 그 연구 어떤 능력이 예 이렇게 축적되어 축적되어 있는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에서 선생님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연구 인력으로 과연 되겠어? 이 큰 사업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무슨 토목공학과 하나에서 뭐 영종대교, 인천대교 하나 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책을 일단은 다 번역은 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번역 작업이 끝나고 나야지
뭐 교차 검증을 하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아까 이제 14년에 해서 15년서부터 이제 이 번역 작업이 네, 들어갔잖아요. 2015년.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가 지금 충분히 5, 6, 7, 8, 9, 10 이제 6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5년 동안 25억이면은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이 예. 아닌가요? 네, 2019년까지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 3월 30일 그 연구 결과를 몇 가지를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많은 걸 기대했었어요. 이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왜곡된 식민사관을 밝혀내고 네네. 그럴 줄 알았던데 생각보다 별로 그 성과가 아주 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은. 그럼 뭐 최소한 이 35권 중에 뭐 10권은 번역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 건 아닌가 봐요. 저도 뭐 어쨌든 신문 기사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직접 제가 전화를 한번 봤었어야 하는데 이나대 그 고조선 연구소로.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점이 아쉽네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조선사 35권을 번역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일단은 조선사 35권이 완역이 되면 인하대에서 밝힌 건 그 한국사 왜곡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일왕의 명으로 조선사 편수회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서 만든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쓰여진 우리 역사가 바로 아까 말한 조선사 35권인데 역사 연구 기본 자료가 되는 조선사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혀서 한국사 연구의 틀을 바로잡겠다는 게 그 연구 취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한 건물을 져요. 네. 건물을 지고 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 네. 네. 우리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왜 총독부 건물 경복궁에 있었던 옛날 중앙청이잖아요. 네, 이거 철거할 때도 건설 비용만큼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조선사 35권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노력 만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한 16년, 22년부터 38년이면 엄청난 기간 동안 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량을 금액을 투입해서 그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1차 사료가 있잖아요. 뭐 네. 유물이나 아니면 조선왕조실록도 1차 사료지. 네. 그거를 통해서 역사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 조선사 35권은 1차 사료인가요? 역사서인가요? 역사서라고 봐야죠. 봐야죠. 1차 사료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예. 그래서 1차 서류는 이미 일본에서 가져가거나 있고 남아있는 게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뭐 승정원 일기, 그렇죠. 네. 고려사 자료 이런 게 막 이런 거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1차 사료가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네요. 사실은 그 조선사 그 국사편찬에서 나온 한국사도 그렇고요.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35권이죠. 네. 여기에도 색인 이런 목록이 책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거만 연구하고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그런데 이 조선사 35권 번역하는 작업에 반대하는 네. 역사학계의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계요? 예, 역사학계. 그러니까 2015년 한국중세사학회는 조선사 번역 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역사학계 53개 학회가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니까 박근혜 정권의 역사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그 처벌을 촉구하면서 한국중세사학회를 내세워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35권 번역 작업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이거를 못하게 했다라는 번역 얘기인가요? 작업을 그걸 뭐하러 해? 이미 식민사관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25권과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그
15억이라고 네. 했는데 그 액수 좀 다르지만 25억 원의 돈을 그 국민 혈세를 들여서 그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어떤 논리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우리랑 너무 관점이 다르네요. 예. 우리는 25억밖에 안 돼! 라고 했는데 얘는 5년에 25억씩이나! 이렇게 자, 얘기를 하네요. 볼까요? 식민사관이 예. 많은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건 틀림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이병도는 이완용의 조카예요. 아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카 맞습니다. 조카가 맞고요. 맞다는 얘기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이완용의 무덤에 관뚜껑을 그러니까 왜냐면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이완용 네. 무덤에 막 독을 대고 막 그래요. 파헤쳐지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완용 아들과 며느리가 이거 들통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완용의 그 무덤에 뭐 있는 숨겨요.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문구가 이렇게 특별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관뚜껑에? 관뚜껑에 네. 빨갛게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자 해서 사실 저희 조상묘 판에서 화장하고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뚜껑을 빼돌려서 원광대에다가 이걸 갖다 줬대요. 근데 원광대에서 박물관에 갖다 줬는데 그 당시 원광대 총장이랑 이병도랑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이병도가 와서 우리 친척 건데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 이 관뚜껑의 이 행방은 묘연해졌다. 네. 그리고요. 아까 두 개 이병도 얘기했잖아요. 두 개. 이장무라고 있습니다.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사학자입니까 그 사람도? 사학자는 아니고요. 예. 그다음 또 이건무라고 있습니다. 다 이씨네요. 형제입니다. 이건무, 그러네요. 이장무, 문화재청장이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청장 지내기 전에 그 중앙박물관 있죠? 네. 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장무, 이건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재청장, 서울대 총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형제가 이병도의 손자들입니다. 식민사관 청산되었느냐? 아니, 저는 식민사관이 청산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관직이 있으면 네.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연좌제는 없지만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사 연구회에서 네. 연구 단체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연구 자체를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네. 추측하건데 네. 고조선 역사를 번역하는데 이거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한다면 국정교과서 파동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날림 아니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퉁쳐버리겠다. 이것을 반대하는 거. 어쨌든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그 뉴라이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식민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박근혜 정부에서 번역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회의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어떤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조금 더 공인되거나 조금 더 좀 대규모의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이 워딩을 보면 네. 조선사 번역 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할 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 덮어두자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건 덮어야 돼 라고 하는 뭔가의 사명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어쨌든 그러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우리나라 사학회의 주류입니까 아닙니까? 주류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면 주류라고 보기 힘들고 주류가 그럼 반대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복합적이지만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병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병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역사학계에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일정 부분 이제 극복이 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학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80% 이상이 그렇죠. 교수하고 있죠. 지금 교수들, 대학교의 정규직 교수들을 조사해보면 학벌 다 서울대 아닌가요? 그러면 인하대에서 한다니까.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이게 첨가하자면 이거는 1976년 9월 달에 그 한 이제 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병도의 호가 두 개라고 합니다. 네, 두 개. 두 개 이병도 박사라는 고유 명사는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76년을 기준으로 하니까는 그 지난 30년 동안이죠. 한국 사학의 대명사요, 국사정책, 나아가서 국학의 총수라는 무관의 제왕으로 통달한 이름씨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박사의 민족사관과 훈도로 성장한 문화생들은 노 박사의 사학관과 학문 권위를 비호하는 천병마냥 기라성처럼 한국 사학의 저변에 갈려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미 70년대에도 이병도 및 이병도의 제자들이 천병처럼 있어서 이 한국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병도의 행적과 그 역사관이라는 논문에는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카르텔이 존재한다. 그 두 개 학파라고 뭐 저도 본 것 네, 같은데 두 개 이병도. 네. 네, 어쨌든 그 인하대 고조선 연구회가 그래서 2018년 3월 30일에 몇 가지 그 번역 작업을 통해서 밝혀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별관에서 학술 대회를 열고 몇 가지 여기서 문제를 우리 역사가 왜곡된 사실을 확인한 게 몇 가지 있는 걸 밝혔어요. 이제 첫 번째가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말 국경이라 할 수 있는 요동 철령이. 네. 그게 우리 그 원래 그 고려말 명나라 그 요동정벌. 네, 태조 주원장이 국경을 철령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철령의 위치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사책에는 철령이가 강원도 북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명나라 쪽에서는 강원도 북부 땅을 내놔라. 그게 원래 원나라 지배 때 쌍성 총관부 자리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길 내놔라 그랬는데 왜 너네들이 우리 그 조선 땅을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요동을 정보하자 하면서 요동 정벌 운동이 일어났었죠. 네. 근데 이번에 밝힌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철령 땅이 요동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사에 의하면 철령은 강원도 철령이 아니라 중국 땅의 철령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 스다 쇼기치는 요동의 철령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일본인 학자도 초기에는? 일제 강점기 초기에. 그런데 조선사부터 그 철령이 압록강 이남의 강계라고 주장을 하고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이자 경성제국대학 교수인 스에마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원도 철령으로 고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철령의 위치가 조선사 35권에서 상당히 좀 잘못 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선사에서 그 철령의 위치가 강원도 북부로 축 축소시키는 건 강원도 북부는 우리 그 반도에 완전히 허리 쪽 아닙니까? 한반도에. 그래서 극소한 어떤 반도 사관에 너네들은 거기에 묶여 있었다라는 걸 아마 그 책에서는 주장하고 싶어서 이러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사, 지금 그냥 한국사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국사를 굉장히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철령의 위치를 요동에서 강원도로 옮겼다. 예를 들면 요동까지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을, 고려의 국경을 치면 우리가 대륙까지 포함한 그 반도사관의 어떤 그 주장에 약간 허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반도야? 만주도 우리 땅이었는데 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반도로 축소시키려면 국경을 강원도 북부 쪽으로 제한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저는 해봤어요. 그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고학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요동이라고 하는 건 위화도 해군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위화도는 그 압록강에 있는 그러니까 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경으로 따지면 조선, 북하고 중국하고의 경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있는 섬에서 위화도에서 머무르다가 요동 정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회군하죠. 회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화도를 넘어서 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바로 요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화의 동쪽이니까. 그런데 지금 철령이를 강원도 쪽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두만강이 되지 않습니까? 두만강 아래가 바로 이제 개마고원이 함경도 지역이니까 네. 함경도 바로 밑에가 이제 부전고원이라고 굉장히 척박한 고지대예요. 음. 그러니까 철령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 의 역사에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거기는 그 당시로 따지면 그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그때 여진족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쪽하고의 어떤 그 투쟁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이제 여진족이 고려를 침범하거나 또 고려군이 여진족을 침범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 쌍성 총관부를 네. 공격을 해서 고려 말에 그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이자춘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자춘이 활동했던 지역이 그럼 강원도 북부인 걸로. 함경도죠. 예, 함경도 쪽이니까. 네. 그럼 쌍성 총관부가 그러면 함경도에 있었고 네. 그 쌍성 총관부에 철령기를 설치했다 하면은 네. 어쨌든 그 강원도 북부 지역으로 우리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네.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는 게 아니. 비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논란이 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동 정보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쌍성 총관부를 강원도 북부 그러니까로 생각해서 철령기를 설치한다면 그쪽으로 가서 지켜야 되는데 네. 요동으로 가서 거기 요동 정보를 나선 이유가 그게 철령이가 요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논의하시는 걸 보니까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선사도 번역이 제대로 되고 지금 조선실록은 그렇죠. 번역이 네.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교차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철령이라는 데가요. 예. 그 함경도 강계라는 곳에 철령이라는 곳이 실제 지명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요동에도 철령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도 같고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어디를 철령으로 비정할 거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일제강점기에 역사가 조작 왜곡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료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고려 때 네. 그 수나라가 침략한 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마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살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역사에 대한 책이 51종, 20만 권이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약에 논란이 있었을 경우에 1차 사료를 찾아볼 수 있는 1차 사료들을 다 이 일본 놈들이 없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1차 사료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막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걸 찾아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사료로 확인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1차 사료들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한 거 계속하는데 살수대첩을 우리가 청천강으로 알고 있죠. 네. 네. 청천강이 압록강과 대동강 사이에 있는 네. 청천강. 평안남도하고 평안북도 네. 경계죠. 근데 새로 발견한 네. 발굴한 기록에 의하면 청천강도 중국 땅 만주 땅에 있는 그 강이었다. 아니 살수가 죄송합니다. 네. 살수가 청천강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던 강이었다라고 또 새로운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조선사, 네. 고조선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그 일본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사, 조선 반도사, 조선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적조사, 그 조사만 몇 년에 걸쳐서요. 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번역해놓고 번역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5년 동안 25억? 이거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여기 네. 보면 충무공의 파직 원인을 원균의 모함 때문인 이순신. 것으로 조선사에는 그게 왜곡되고 고착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갑쌤께서 쟁점 네. 조선 역사에서 아주 뜨겁게 다뤘던 네, 원균에 대한 변명이라고 그리고 하시죠. 징비록을 징비한다 여기서 네.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순신을 모함한 건 원균을 그 어떻게 청거했던 인물들도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원균이 충무공 이순신을 모함하진 않았다라고 이 연구팀은 그걸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여기 주장에 그러면 왜 충무공이 파직되었냐? 그 원인을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 그러니까 소서 행장이죠. 그리고 이중간첩 요시라의 계략에 의해서 그 선조가 거짓된 정보에 속아서 충무공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충무공이 불응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탈방제 백의종군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저는 사실 의심스럽네요. 예. 그것이 추정할 수는 있고 네. 소설로 꾸민다면 꾸밀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럴까? 우리 예를 들면 이북에 대해서 예. 왜 그 예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거기 요리사였었던 일본인 있잖아요. 네. 그 일본인이 가끔씩 뭐 이제 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요리사 출신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다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 조선 정부가 아니 또 일본군이 소서행장이 첩자를 보내서 어떤 조선을 계략을 하거나 이간시키려고 했었던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조선 정부가 그것에 넘어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 완전히 이게 타율성론이에요. 조선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바람 집어넣고 하니까 조선에서 팔랑귀를 훅 넘어가가지고 선조 임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기하면 이순신 하나 날리기 위해서 이순신 하나 모함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갑수 선생님께서는 그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순신에게 어디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그 당시 그 일본 군대는 그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어서 공격해봤자 그 승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물렸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은 끝내 거부하고 할 수 없이 원균한테 명령을 해서 원균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거의 패전했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자세한 내용은 쟁점 조선 역사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요 사건 자체도 이 식민사관 아까도 얘기했던 타율성론뿐만 아니라 일종의 당파성론이 적용된 서술 같아요. 예, 거기 이제 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선사 4편 10권 페이지 804 여기에 기록된 충무공의 졸기에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그런데 원균과 합하지 못하고 인하여 모함을 당하였다라고 조선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대요. 네, 당파성론. 그러니까는 전에 이제 김갑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왜곡이라는 거는 과대와 과소가 함께 있는 게 왜곡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이순신이 훌륭한 장군인 건 확실하지만 이순신을 굉장히 많이 띄우는 반면에 그러니까 과대를 하고 원균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능력, 조선 정부에 대한 능력을 과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뭐 추론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35권에 달하는 방대한 사료집임에도 불구하고 12조밖에 안 되는 강화도 조약의 조문 내용이 하나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의 7조 그게 주변 연안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 이런 조약이 있거든요. 내용이 그건 그 당시 국제 조약에서 있을 수 없는 조약이에요. 어떻게 다른 나라가 그 타국의 연안을 마음대로 해안을 측량합니까? 그걸 허용하는 조약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인데 이걸 드러내지 않고 오직 당파 싸움 관련 상소문은 3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전부 수록할 정도로 아주 균형을 잃었다. 조선사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하대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서술한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인하대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들이 그것도 왜 저는
불충분해. 예, 뭔가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좀 더 많은 걸 기대했었는데 5년 동안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연구비도 부족하고 연구 인력도 연구비가 부족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고조선 연구의 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좀 부족하다 하면 연구비가 충분하면 외부에 좋은 촉탁들, 촉탁. 아까 말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연구자들을 제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나 뭐 다른 대학교에 그런 한국학 뭐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요.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골라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25억으로 뭘 골라내요? 막말로 얘기해서 잘 나가는 연구자가 자 1년에 5억이에요. 그러면 연봉 1억.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연봉 1억 5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건비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료조사하는 뭐 보조 연구원이었던 연구조사원, 뭐 대학원생, 석사, 박사과정, 그다음에 무슨 사무실 비용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어설프게 번역을 해서 이 작업을 나중에 또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이거 또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반드시. 그러니까 제대로. 뭐 또 해야 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지 이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을 배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 계속 방해가 들어오니까 제대로 안 되고 20억도 많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도 책정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료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이 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마련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화도 조약 체결의 원인이 뭘 계기로 해서 운용호 사건. 예, 운용 사건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 인천 앞바다 왔다 갔다 해양을 측량하는데 조선에서 먼저 대포를 쐈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네. 그러면서 대포를 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물어서 일본이 조선한테 네. 그 개항을 요구했다는 뭐 이게 역사책에 지금도 적혀 있어요. 그렇게 시급히 이런 역사들 잘못된 역사들을 바로 잡아서 온전히 우리의 어떤 그 역사와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단초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건 뭐 이해에 걸쳐서 우리가 요 식민사학에 대해서 진짜 거대한 담론을 우리가 너무나 작은 시간, 짧은 시간으로 이런 걸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네. 조금씩 우리가 한번 좀 밝혀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자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요? 그냥 뭐 식민사관 하게 되면은 두루뭉실하게 식민사관이 뭐 5가지 정도 된다. 그리고 식민사관이 문제다. 이렇게 있는데 진짜 조선사 35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네. 뭐 저도 뭐 전문인도 아니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역사 권력. 그러니까 두개 이병도 같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하는데 역사 적폐가 진짜 그 뿌리부터 오염돼 있는데 사실 역사 뭐 이런 얘기가 뭐 적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이건무 이장무 선생은 저기 조선 후기의 학자죠. 이장무 이건무 서울대 총장 그 다음에 중앙 박물관장. 예. 이 박물관장이 된 게 2003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식민사 식민지 역사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다음에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독재 권력 시절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런 시절에만 역사 왜곡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있는 이상 이미 그렇다는 거 알고 있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고 있다면 빨리 이걸 시정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시급한데 네.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게 더 큰 앞으로 우리 역사 후손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 다음 속상- 주 예.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조선사 35권은 전권이 다 있긴 한 거죠. 있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실물이 있으니까는 언제가 됐건 간에 이게 뭐 번역도 되고 연구가 되긴 될 거다라고 이제 희망을 가져보기는 희망을 해봐야겠죠. 네. 하여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뵙겠습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